네,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부터 10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수학적 지식의 구성이라는 큰 제목으로 수학적 지식의 구성에 대해서 폭넓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피아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제는 1896년에 태어나서 1980년에 사망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피아제의 이론과 저서들은 너무나 광대해서 심지어 한 대학에 피아제가 없었다면 그 도서관에 서가는 비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피아제는 최초의 학문적 관심은 생물학이었습니다. 그래서 18세 즉 20세 이전에 조류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후 스위스 쥐리 대학에서 심리학에 대해서 전공을 하다가 인류 최초의 그 지능 검사, 프랑스에 있는 비네 연구소에 이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인간의 지능을 연구하다가 인간의 인지 발달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신의 고유한 심리학 경영인 발생적 인식론이라는 그런 학문적인 업적을 쌓아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떤 이론을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 어떤 가정을 세워놓고 시작하는가. 즉 어떤 사람의 이론을 볼 때는 그 사람은 자신의 이론을 전개하기 위해서 어떤 가정을 세워놓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의 연구들은 자신이 설정한 가정들을 어떤 전제들을 입증하기 위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자, 피아제 이론의 기본적인 가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피아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백그라운드가 생물학자라 그랬죠. 생물학자. 그래서 인간의 어떤 동물이나 식물들이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남는 것, 진화하고 적자 생존하고 용불용설 이런 생물학적인 지식들을 인간의 인지 발달, 인간의 사고 발달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본적인 가정은 첫 번째는 인간의 인지 발달, 즉 인간의 사고가 발달하는 과정이나 동식물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겁니다. 재미있는 발상이죠. 인간의 인지 발달과 동물이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어떻다고요?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피아제 이론이 한편 어려운 것은 생물학적인 지식이 없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꽤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생물학적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론은 어떤 생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접목하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래 그림을 함께 보실까요? 그림을 보면은 이제 기린을 예로 들어봅시다. 기린. 처음에 기린은 이렇게 목이 길지 않는 동물이었다 그러죠. 기린. 그런데 이게 목이 길지 않는 동물이었는데 동물의 개체수가 증가하면서 낮은 쪽에 있는 나뭇잎을 먹기가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많은 기린들은 어떻게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체 구조를 변화시켜야겠죠. 그래서 왠지 보시면 높은 나무의 잎사귀를 따먹을 수 있는 기린이 살아남다 그랬죠. 그래서 기린의 목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길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사고 발달, 인지 발달도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마치 기린이 자신의 신체 구조, 목을 길게 만들어 진화하였듯이 인간의 인지도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기린이 자신의 목을 길게 만듦으로 해서 주어진 환경에 어떻게 했어요? 적응을 했죠. 적응.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인지 구조도 발달한다. 그래서 동물에게 있어서는 환경에 적응한다는 개념이 접목될 수 있지만 인간에게 있어서는 학습이라는 개념으로 대치될 수 있겠죠. 결국은 피아제 이론의
궁극적인 목적, 인지 발달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 한마디로 말하면 적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응. 인간이든 동물은 적응하기 위해서 자기 신체 구조를 변화시켰지만 인간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지 발달을, 인지를 즉 자신의 두뇌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 핵심 개념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기존의 스키마라는 게 있습니다. 스키마는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스키마는 뭐겠어요? 기린을 예를 들면 원래 이 짧았던 몫이죠. 목이 짧은 거예요. 목이 짧아. 기린의 목이 길지 않다. 기린의 목이 짧음. 그렇죠? 그런데 기존의 자신의 목이 짧음으로 해서 어때요? 생존에 대한 위협을 느끼겠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을 늘린다든지, 그렇죠? 하루 아침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자신의 신체 구조를 변화시키는 노력을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린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신체 구조를 변화시키는 노력이 있었지만은 인간의 인지는 자신의 인지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활동으로서 동화와 조절이라는 인지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린은 목이 길어져서 이제 높은 곳에 있는 나뭇잎을 따먹으로 해서 어떻게 했어요? 주어진 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게 됐죠.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인지 과정도 기존의 스키마를 동화와 조절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인간의 인지가 평형화, 즉 안정화 상태에 들어감으로써 새로운 스킴이 형성된 거죠. 이 예에서는 뭐겠어요? 여기서는 새로운 스킴이라는 것은 목이 길어짐.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피아제 이론의 기본적인 가정 중에 핵심은 동물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자기 신체 구조를 발달시켜서 변화시켜서 적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도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주어진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동화와 조절의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인지 구조를 변화시킨다. 이게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린이 생존하게 되는 과정과 인간이 자신의 지력, 지능을 발전시키는 과정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이게 기본적인 전제로 보시고요. 반드시 피아제계에서의 핵심, 적응이라는 것.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피아제의 핵심적인 몇 가지 이론을 살펴보겠습니다. 피아제의 이런 인식론을 발생적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발생적 인식론, Genetic Epistemology라고 하죠. 우리 자동차 지네시스 있죠? 뭔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인식론이라는 것은, 이해부터 인식이라는 것은 인간의 알무 방식을 추구하는 학문입니다. 결국은 뭐겠어요? 발생적이라는 것은 발생적이란 어떤 것의 기원과 발달에 관한 것이고, 인식론이란 인간이 지식을 어떻게 습득하는가, 즉 알의 방식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두 가지 발생적이란 말과 인식론이라는 말을 물리적으로 통합하면 그렇죠. 알의 기원과 방식을 탐구하는 방법이 발생적 인식론이라 합니다. 또한 인간의 인지 과정을 생물학적인 진화 과정으로 보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보고 생물학적 진화 과정으로 보고 개체가 동화와 조절에 의해 환경에 적응하는 것과 같이 인간 또한 유사한 방식으로 지식을 구성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죠? 인간이 지식을 구성하는 방식과 동물이 환경에 적응하는 방식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피아제의 발생적 인식론에서 사용되고 있는 몇 가지 핵심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피아제는 먼저 인간의 어떤 인지 발달 논함에 있어서 어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떤 사고 틀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소위 인지 구조라고 하죠. 인지 구조.
그래서 피아제는 자신의 그 인지 구조의 개념을 특별히 어떤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했냐면요, 스키마라 그랬습니다. 스키마. 그러니까 앞에 요것은 스킴이라고 읽고요. 스킴이라고 읽고, 이게 복수형이 스키마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냥 스키마란 말로 사용할게요. 그럼 스키마란 무엇이냐? 그렇죠? 어떤 사람마다 기본의 학자마다 인지 구조에 대한 다른 명칭을 사용하는데, 피아제는 스키마란 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스키마라를 여기서 어떤 대상이나 사건을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이나 사고의 단위를 말하며, 이러한 작은 단위들이 모여 더 큰 스키마를 형성하는 과정을 통해 전체적인 인지 구조가 형성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대상에 대한 스키마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그렇죠? 그 대상을 보지 않고서도, 또는 그 행동을 실제로 하지 않고서도 그 대상에 대한 이미지나 행동을, 순서를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인지라는 것은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관찰되지 않는 우리 내적인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어떤 구체적인 현상이나 구체적인 물건이 없어도 그것들의 순서를 떠올리고 실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들어보면, 우리가 식당에 대한 스키마가 있다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 대한 스키마를 가지고 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식당에 대한 스키마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중국집을 가면요, 중국집에 문 열고 들어가면서부터 음식을 주문받고 계산하고 나오는 모든 과정까지를 여러분은 머릿속에 그릴 수 있죠? 그릴 수 있나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중국집이라는 식당에 대한 스키마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매일 중국집만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 고급 프랑스 요리점에 갔어요. 그럼 어때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시죠?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저는 고급 프랑스 레스토랑에 대한 스키마가 없는 거예요. 즉 거기 머릿속으로 프랑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서 주문을 받고 주문을 하고 음식을 먹는 일련의 어떤 시간 순서에 관한 절차가 머릿속으로 그려지지 않아요. 그거는 프랑스 레스토랑에 대한 스키마가 없는 거죠.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이제 서울로 출장을 가다 보니까 지하철 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졌죠. 다 알잖아요. 몇 번 출구로 들어가서 티켓팅하고 지하철 타고 어디서 내려서 이런 게. 그런데 처음 지하철 타는 사람한테는 당황스럽고 어렵겠죠. 머릿속에 안 그려지잖아요. 그것은 지하철 타는 것에 대한 스키마가 없기 때문인 거죠. 또 덧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3 곱하기 25라는 덧셈을 풀어본다고 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푸는지 아시죠? 풀 수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덧셈에 대한 스키마를 가지고 있다는 거 보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스키마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인간의 우리가 머릿속이라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일련의 지식 체계, 지식 구조들을 다 스키마라고 보시면 돼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좀 더 직관적으로 스키마를 어떻게 정의하게 되면 그냥 우리가 뇌에 저장하고 있는 모든 지식의 총체를 스키마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 이런 스키마에다가 감정이라든지 신념이라든지 정서까지도 포함시키는데, 오늘은 우리 수학적으로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정서나 비인지적인 측면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우리 뇌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의 총체, 우리 것을 스키마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키마는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덧셈을 배우면 곱셈을 배우죠. 곱셈을 배우면 나눗셈을 배우죠. 어때요? 덧셈에 대한 스키마가 곱셈이라는 스키마가 통합되고, 곱셈이라는 스키마가 다시 나눗셈이라는 스키마가 통합이 되겠죠. 지식들과 통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최초의 스키마가, 예를 들어서 최초의 지식의 총체가 이만큼이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덧셈이라는 스키마가 있었는데 곱셈이라는 스키마와 형성돼서 점차적으로 스키마가 범위가 확장되겠죠. 그렇죠?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조직화란 말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과 학습을 통해 형성된 스키마들이 통합되어 전체적인 인지 구조가 형성된다라고 보죠. 그렇죠? 성인이 됐지만 지금도 우리의 스키마는 어때요? 확장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언제 코로나에 대해서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 겪으면서 바이러스라든지 RNA 구조라든지 DNA라든지 또 컴퓨터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지식이 또 확장돼 가고 있죠. 그래서 인지 구조라는 것은 지속적인 성장과 발달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스키마의 개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기린이 목을 길게 만들어서 환경에 적응했듯이 인간도 자신의 인지를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환경에 적응한다 그랬죠. 지식을 습득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인지 발달의 메커니즘, 다시 말하면 인간이 지식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지식 구성 과정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간은 과연 지식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즉 이런 질문은 아까 말씀드린 인식론이라고 했죠. 인식론이라는 핵심적인 질문은 뭐라 그랬죠? 뭐죠? 그렇죠. 인간이 어떻게 삶을 추구하는가, 삶의 방식에 대한 탐구가 인식론의 핵심 테마죠. 그래서 인식론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어떻게 습득하는가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지식을 습득하는 첫 번째 과정은 동화입니다. 동화, assimilation이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스키마를 사용해. 이게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즉 무에서 유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유기체는 기본적인 스키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기존에 존재하는 스키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이다. 즉 새로운 어떤 지식을 이해하려고 그 지식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스키마에 동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도 이런 말 하잖아요. 이해가 가. 그 말은 뭐예요? 나의 인지구조, 나의 스키마로 지금 너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이제 좀 쉬운 예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수학적인 예로 가볼게요. 먼저 천둥과 번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천둥과 번개. 저도 오타가 나왔네요. 제가 참 이렇게 원래 제우스십니다. 제우스. 천둥과 번개에 대한 스키마는 고대 그리스 시대는 뭐였겠어요? 제우스가 화나서 물건을 아주 던지는 것을, 이것이 던지는 것라고 생각한 거죠. 이게 바로 고대 그리스인들의 천둥과 번개에 대한 스키마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은 하늘에서 천둥이 치면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어떻게 동화를 했다고요? 그리스 좀 제우스 신이 화를 냈구나라고 이해를 한 거죠. 즉 동화를 한 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인들의 기본적인 스키마는 이거예요. 제우스 신이 화가 나는 것이 스키마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번개가 치면은 번개라는 현상을 자신의 제우스 신이 화가 난 자신의 스키마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해하셨습니까? 이 과정이 바로 동화라는 거죠. 동화. 그러다가 18세기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제 와서는 다시 천둥과 번개를 전기 방전의 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이제 사람들은 천둥과 번개에 대한 스키마가 뭐겠어요? 바로 전기 방전의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하늘에 번개가 치면 어떻게 이해를 해요? 하늘에서 지금 전기가 방전이 됐구나 라고 생각한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대기 이온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스키마로 이런 현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렇죠? 이것을 바로 동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생각의 틀로서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동화의 과정은 우리가 인지적 갈등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은 주로 자연수 체계의 학습을 합니다. 근데 이런 자연수 안에서의 학습은 대체 동화를 통해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20가지 수를 배웠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뭘 배우냐면요, 한 자릿수의 덧셈을 배워요. 그런데 20가지 자연수라는 것은 결국은 1, 2, 3 결국은 일씩 커지는 거죠. 자연수 체계 안에는 자연스럽게 덧셈이라는 의미가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스키마, 어떤 아이가 여기까지 스키마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스키마로 한 자릿수의 덧셈을 동화하는 거죠. 그래서 큰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자릿수, 세 자릿수에서는 이제 35라는 수를 자릿값에 기초해서 수를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이제 여기서 자릿값에 의한 수 체계에 의해서 이제 두 자리, 이게 새로운 스키마가 되겠죠. 스키마가 또 그래서 이런 스키마를 사용해서 두 자릿수의 덧셈을 또 동화를 하게 됩니다. 또 두 자릿수 덧셈을 통해서 곱셈은 2 곱하기 3이라는 것은 2 더하기 2 더하기 2죠. 그래서 2 곱하기라는 3을 덧셈이라는 아이들을 통해서 또 동화를 하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전 이런 동화를 통해서 지식이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했어요? 자, 그래서 동화를 통해 지식이 스키마가 계속되고 확장된다. 다시 말하면 10에서 20까지 수까지의 스키마가 있던 아이가 한 자리 수의 덧셈을 확장하고 다시 점차적으로 더 어렵고 복잡한 스키마로 확장이 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수 체계에 대한 스키마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어느 날 학생이 분수를 학습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분수는 본질적으로 자연수 체계하고 많이 다르죠. 다시 말하면 이미 알고 있는 자연수 체계로서는 분수로 동화하기가 힘들어요. 이해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많은 아이들이 우리가 자연수에서는 2하고 3이 있으면 뭐가 더 큰 수인가요? 3이 더 큰 수죠. 그런데 2분의 1과 3분의 1이 있을 때 많은 아이들은 3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3이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겠죠.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연수의 크기 비교할 수 있는 스키마가 있었는데 이 스키마로 어떤 아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이렇게 생각했다면 기존의 스키마로 분수의 크기 비교를 어떻게 한 거예요? 동화를 해버린 거죠. 근데 이것은 어때요? 오류죠. 잘못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이에 뭐가 되겠어요? 선생님이 또 교과서나 야 그거 아니야. 즉 갈등 상황이 발생하죠. 다시 말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스키마로 새로운 현상을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때 우리는 인지적 갈등이 유발된다고 하고, 그런 인지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키마를 재구성해야겠죠? 변화시켜야겠죠? 그렇죠? 그때 우리는 그것을 조절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조절이라는 것은 새로운 지식을 이해하려고 기존의 스키마를 변화시킬 때 일어나는 인적인 과정이라고 합니다. 동화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스키마로 외부의 지식을 그대로 해석 가능할 때는 동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스키마로 외부에서 벌어진 현상을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키마를 재구성 또는 변경시켜야겠죠. 그때 우리는 조절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다시 한번 그 예를 들어보면요.
이 자연수 학습에서 분수 학습으로 나아갈 때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즉 자연수 체계 확장이 아니라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연수 체계를 변경시켜야겠죠. 그렇죠? 그때 바로 조절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수에 관한 전반적인 스키마가 재구성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는 쉽게 말해서 조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어떤 자신의 스키마를 재구성한다는 과제를 만났을 때 어떠세요? 반드시 교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교사의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최근에 교사는 학습의 관여를 최소화하고 학생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하죠. 저는 이 피아제 입장에서 보면 그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동화는 스스로 할 수 있지만 또는 교사의 작은 도움을 할 수 있지만 조절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자연수에 머물러 있는 아이가 분수를 학습할 때, 즉 자신의 기존의 자연수 체계를 재구성해서 분수라는 수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는 거죠. 아시죠? 자, 그럼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마지막 단계, 이제 평형화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기존의 자연수 체계를 적절하게 재구성해서 분수 체계라는 새로운 수체계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때 우리는 인지적 균형이나 안정감의 상태, 그래서 외부 환경과의 스킴이 평형을 이루는 상태, 우리는 이때를 평형화라고 합니다. 결국은 그런데 이런 동화와 조절 평형화는 서로 분리된 게 아닙니다. 분리된 게 아니에요. 서로 연속적인 거예요. 연속적인 거. 다음 밑에 설명했는데요. 동화와 조절은 상보적이며 동시에 일어난다. 동화 따로 조절 따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정보가 기존의 스키마에 동화될 때마다 확장되거나 변화를 갖게 되므로 동화와 조절은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번 수학적인 예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떤 이제 분수의 이분모 분수의 합을 배운다고 합시다.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다. 배운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자연수 체계에 머물러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할까요? 자연수 체계에서는 더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7분의 2라고 답해요. 이건 동화죠, 동화. 왜냐면은 이 학생의 스키마는 아직 자연수 체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연수에 대한 지식으로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을 동화를 한 거죠. 그럼 7분의 2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연수 체계의 스키마를 가지고 있는 이 아이에게 7분의 2는 매우 논리적인 거죠. 맞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옆에 친구라든가 선생님이 야 그거 아닌데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학생 머릿속에서 인적 갈등이 생기겠죠. 7분의 2가 아닌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어떤 학습을 통해서 분모가 다른 분수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최소 공부에서 통분을 한다든지 그래서 자신의 자연수 체계의 지식을 분수 체계로 재구성해야겠죠. 그래서 자연수 체계와 분수 체계가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 평형화를 이룹니다. 이해하셨죠? 결국은 동화를 통해서 즉 자신의 스키마를 조절을 해야 되는데 동화함으로 인해서 인지적 갈등이 생기고 이 인지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인지 구조를 변화시키는 조절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 조절의 결과 인지적 평형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좀 힘드셨죠?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